go home, go to home? 왜 go home이지? 자, 우선 많은 분들이 문장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문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오형식입니다. 영어의 문장은 5개의 패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오형식인데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형식을 보완할 수 있는 25개의 형식, 48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부록편에서는 왜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고 go home이라고 하는지, home만 그런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원래 기획된 번외편입니다. 앞서서 문법 명사편에서 우리가 명사 2와 2분의 1이라는 번외편을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문법 전체 스크립트를 만들 때 원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독립객체의 기본은 명사잖아요. 이 명사가 워낙 중요한데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김 대표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갑자기 만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문장, 이 센텐스 편은 원래 번외편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태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객체만으로는 subject prominent, 즉 주어 중심의 문장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장에 대한 내용을 처음 넣었더니 너무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목표가 20분, 길어도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문장과 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좀 순서를 바꾸기도 좀 애매하고, 참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모습, 태를 끝내면 사실 영어 문법의 기본 메커니즘 설명은 다 드린 겁니다. 다음 10편의 문법들은 이 문장 안을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다듬거나 보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속 독립객체 이야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어, 동사, 목적어, 더 나아가서는 보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닥에 깔아놔야 나머지 10편 문법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편이 앞선 10개 챕터의 정리이고 앞으로 배울 10편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두가 좀 길었죠. 저는 솔직히 이 오형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오형식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 오형식을 알고 나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은 그냥 외우고 따라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럴 기회가 없죠. 이 오형식은 일본과 우리만 있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가끔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재준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에서는 오형식 같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일본 문법을 가져와서 너무 오형식의 틀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들 생각을 한번 풀어보죠. 자, 어쨌든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센텐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심플 센텐스고 두 번째는 컴파운드 센텐스입니다. 이 심플 센텐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어, 동사 하나씩 넣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걸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센텐스는 중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러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 접속문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컴파운드 센텐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단문, 심플 센텐스를 이해하면 그 단문을 어떻게든 합하는 것이니까 이 심플 센텐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접속사와 함께 제대로 공부하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할 것은 이 단문, 심플 센텐스입니다. 자, 심플 센텐스는 크게 5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subject verb, subject verb adverb, subject verb adjective, subject verb noun, subject verb object.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째, 주어 동사죠. 대표적으로 I go, 나는 간다. 자, 다음은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He walked away, away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어 동사 형용사 He's handsome, 그는 잘생겼다. 자, 이런 것도 있죠. He's a boy. 자,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I have a house, 나는 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심플 센텐스입니다. 원어민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심플 센텐스는 이게 답니다. I go.
I walked away. He's handsome. He's a boy. I have a house. 오늘 함께 공부할 문장의 종류가 이게 다라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심플 센텐스의 구별은 이게 대표적이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논문도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거나 하자면 너무 방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죠. 앞에서 이재준 대표가 오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장을 오형식으로 처음 나눈 분은 시티 어니언즈라고 하는 영국의 문법 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편집자였기도 합니다. 자, 이분의 오형식 패턴을 일본의 영문학자가 일본으로 가져옵니다. 이츠키 호소야라는 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이 패턴을 일본으로 가져왔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어 문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패턴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부사. 부사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없어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주어와 동사만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시티 어니언스의 오형식으로 바라보면 이 두 문장의 패턴은 1형식입니다. 다음, 주어, 동사, 형용사,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하면 보어로서의 형용사와 명사는 문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은 2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은 3형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4형식, 5형식은 어디 갔죠? 4형식, 5형식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어 문장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도 잘 없지만 있어도 글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대로 정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다? 어렵다? 사실 그런 거보다는 원어민이라면 혹은 유사한 언어 문화권이라면 굳이 심플 센텐스 이상을 나눠놓을 이유가 별로 없죠. 더욱이 영어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심플 센텐스에서는 이것을 잘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실래요? I give you him. 이게 말이 되나? 자, 어쨌든 이 문장을 보면 나는 너에게 그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이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앞에 것은 직접 목적어이고 뒤에 것은 간접 목적어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you를 왜 너에게로라고 해석하고 힘을 왜 그를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반대는 안 되나요? 너에게 그를 준 건지 그에게 너를 준 건지 헷갈리잖아요. you가 직접 목적어니까 을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I give him to you. 너에게 그를 주었다. 이건 좀 쉽네요. to를 쓰면 쉽습니다. 앞에서 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이죠.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영어는 알파벳 문화권이잖아요. 영어는 독일어와 뿌리를 같이 하죠. 라틴어와도 큰 틀에서 보면 뿌리를 같이 합니다. 자, 독일어로 이 문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Ich gebe dir in. 나는 너에게 그를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요? Ich gebe in dir. 나는 그에게 너를 주었다. 바뀌겠죠? dear와 in이 바뀌었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영어는 I give you him. I give him you. 이것이 분명히 다른데 이 문장 한번 보시죠. Ich gave him this. Ich gave this him. 이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과는 반대입니다. 그에게 너를 주었다입니다. 자, 여기 4개의 독일 문장을 보고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독립객체가 나열이 될 경우에 단어의 변화를 주어서 이것이 직접 목적어이고 저것이 간접 목적어임을 규정해 줍니다. 영어하고는 다르죠. 영어는 여기 쓰든 저기 쓰든 모양이 같잖아요. 물론 독일어도 순서가 중요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장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는 그냥 you와 힘을 쓰면 되지만 독일어는 dir, dich, in, im 이렇게 구별해서 쓰죠. 이걸 데이티브, 어큐저티브라고 해서 역격, 대격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들이 계속 나오면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you와 힘을 열거했을 때 그냥 두면 아무리 알파벳 언어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you와 힘의 모습이 둘 다 목적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뭐뭐에게로 해석되고 어느 것이 뭐뭇을 를로 해석되는지 알 수가 없죠.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는요.
자, 저희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영어는 뭐 독일어, 라틴어와 달리 1형식부터 3형식까지 사실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4형식과 5형식으로 가게 되면 형식이라는 틀,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같은 언어, 뭐 한국어나 일본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뭐 영어 기초 단계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되겠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 I give you him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 대부분은 의식하지도 않고 앞에 you를 직접 목적어, 뒤에를 간접 목적어로 바로 해석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츠키 호소에라고 하는 분이 일본 사람으로서 자기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오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고마웠을 겁니다. 만약에 일본 학자가 아니라 우리 학자가 가셨다 하더라도 이 오형식을 들여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오형식이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문장들을 5개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을 때 당연히 표현의 복잡성이 생기면 허점들이 이게 마련이죠. 자,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틀을 만들면 뒤에 나온 또 다른 뛰어난 학자들이 보충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분이 바로 혼비라는 학자인데요. 뭐 혼비 사전, 혼비 문법책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죠. 자, 이분이 영어 문장을 25개형 48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이것은 저희도 예문과 함께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로는 뭐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뭐 당장은 없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 뭐 ing형도 있고 의문사로 연결되는 구도 있고 뭐 11형부터 25형까지는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시티 어니언스의 5형식만 하면 되지 오늘 하지도 않을 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자, 앞으로 남은 10개 챕터가 뭐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관계사, 도치, 나무 문법 10편에서 이 형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몇 개 볼까요? 뭐 6형 세 번째. 예를 들면 he enjoys playing soccer. Do you mind waiting a bit outside? 뭐 have you finished eat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쓴 문형은 저희가 동명사 할 때 하겠죠. 그래서 이 혼비의 25가지 타입은 우리가 나머지 10챕터에서 대부분 다룰 거고 문법이 끝나고 나면 이 문형들을 종합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문장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프로액티비티한 언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리말에는 뭐 이런 말이 있죠.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당연하잖아요. 동사가 맨 뒤에 나오니까 동사가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뭐 결정해 주기 전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어는 주어 동사가 앞에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주어가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앞에서 뒤에 무슨 말 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듣는 입장에서는 어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이 정도면 문장의 골격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영어도 주어, 동사 부분보다는 뒤쪽에 무게를 둡니다. 자, 심플 센텐스 한번 보세요. 자, 무게중심이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는 순서의 언어입니다. 위치의 언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원래 뿌리였던 독일어, 라틴어보다 순서가 더 엄격하죠. 역격, 대격 없이 순서만으로 각각의 독립객체 임무를 부여합니다. 즉 뭐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형식이라는 틀로라도 체화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어민의 느낌을 우선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겁니다. 자, 기본 틀을 잡자는 거지 이 형식이 영어의 바이블은 아닙니다. 이 형식이 영어의 바이블이 돼서는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형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형식은 영어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한다. 약 80% 정도 커버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우리 몫이겠죠. 사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하죠. 지난 영상 10챕터와 앞으로 남은 문법 10챕터가 결국에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받은 질문 하나를 가지고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He's honest, not telling lies. 그 친구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해. 이 문장이 맞느냐? 맞죠? 저희들이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요? 저 같으면 He's honest, he doesn't lie.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좋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는 simple sentence 안에 대부분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영어란 이런 거야 하고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줬던 형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 친구들이 많고 특히나 서울대 의사, 판사, 변호사 나름 우리나라에서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저 친구들이 영어를 더 못해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죠. 그 형 대답이 아니 쟤들은 한국말도 너무 어렵게 하잖아. 저걸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여러분, 영어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짧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Simple sentence. 오늘 브록은 몇 번 질문이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한번 다루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장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반드시 다루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바로 adverbial adjectives 혹은 adverbial nouns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부사적 목적어 혹은 부사적 목적격 하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문 한번 보실까요? I go home. 나는 집에 간다. 물론 여기서 home을 부사로, 집으로라고 알고 있고 이미 체화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home이 명사도 있고 부사로도 쓰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예문도 한번 보시죠. They traveled west. west는 서쪽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home처럼 west도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되네요. 서쪽으로.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방향입니다. 집으로, 서쪽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서쪽이 그림으로 그려지세요? 서쪽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안 그려집니다. 방향만 그려집니다. 방향만 그려진다는 것은 이미 이 안에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지만 to를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홈이라고 하면 어떤 집이 그려지시나요? 하우스처럼 물리적인 집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아닌데, 저는 뭔가 관념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늑한 곳, 오늘 일이 끝나면 돌아가야 할 그곳, 오늘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기다리는 그곳, 내가 가면 아이들이 나를 마중 나오는 곳. 원어민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네, 방향성이 이미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to가 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west처럼요. 유사한 것들 한번 보실까요? 부사적 명사들입니다. 이미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I'm going downtown. downtown, 시내로. The dog ran upstairs. upstairs, 위층으로. It's cold out. Come indoors. indoors, 안으로. 네, 여기도 전치사 없이 home처럼 부사로 쓰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명사로 존재할 경우에 to 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I'll be here this Friday. 이때 Friday는 명사인데 부사처럼 쓰이잖아요. 이번 금요일에 명사이지만 이미 이 안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사적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언젠가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사적 명사 혹은 부사적 목적격 뭐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명사지만 이 명사 안에 방향, 장소, 시간 등등이 내재되어 있는 명사들은 전치사 없이 부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문법 영상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도 하고 앞에 10챕터의 정리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10챕터에 대한 계획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어의 형식에 너무 얽매여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어디에나 틀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 틀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희망합니다. Have a good one. Bye.